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바다를 가르며 중국 군함 40척이 대마도로 직진했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눈이라 불리는 정찰 위성이 30분 동안 통째로 먹통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 상공이 완전히 장님이 된 상황. 그러나 누구도 예상 못한 국가가 이 공백을 채웠습니다. 발사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한국의 아리랑 7호. 0.3m 초정밀 화면이 어둠을 찢어버리며 전쟁 상황 전체를 단번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중국 함대 40척이 대마도 앞바다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의 문턱에 서 있었죠. 저는 데이빗 로렌스라고 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연합정찰분석국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 제 본업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이 일을 해왔으니 벌써 20년이 넘었죠. 소련의 붕괴도 지켜봤고 중동의 전쟁도 분석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눈을 믿었습니다. 위성이 보여주는 데이터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고 확신했죠. 그날 밤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하 벙커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대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고 분석관들은 각자 맡은 구역의 위성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동중국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관제실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분석관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동중국해 지도가 떴어요. 그리고 그 위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개미떼처럼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뭐지? 옆에 있던 해군 정보장교 톰슨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중국 동부전구 소속 함대입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40척이에요. 구축함 12척, 호위함 18척, 그리고 상륙함까지 섞여 있습니다. 야간 레이더에 대규모 열신호로 포착됐어요. 40척이라니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중국이 훈련 명목으로 움직이는 함대는 기껏해야 10척에서 15척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40척이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실제 작전을 염두에 둔 움직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동 방향은 대마도 방향입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을 향해 직진하고 있어요. 현재 속도로 계산하면 약 3시간 후에 경계선에 도달합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졌어요. 중국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압박한다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죠. 자칫하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표시된 붉은 점들을 노려보았어요. 마치 핏빛 화살처럼 북쪽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일본 측에서 통신이 들어왔어요. 도쿄 방위성과 연결된 한 라인이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F-15 편대 8대가 나하 기지에서 이륙했어요. 추가로 이와쿠니 기지에서도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일본이 전투기를 띄웠다는 것은 영공 침범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양측 군용기가 마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우발적인 한 발의 총성으로 전쟁이 시작된 사례들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었죠. 위성 영상 띄워.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였어요. 중국 함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 진영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었죠. 미국의 정찰 위성은 지구상 어디든 30cm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었어요. 함선의 갑판 위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영상이 아니었어요.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당혹스러워하며 물었죠. 스크린 한가운데 신호 없음이라는 붉은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군 정찰 위성 화면입니다. 신호가 끊겼어요. 끊겼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24시간 지구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위성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니요. 관제실 한쪽에서 담당 요원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태양 플레어 영향으로 미국 정찰 위성 전력이 떨어졌습니다. 우주기상센터에서 방금 경보가 왔어요. X등급 플레어가 지구를 향해 방출됐고 현재 위성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라니요. 하필 이 시점에 그런 일이 터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타이밍이었죠. 일본 위성은? 확인 중입니다. 톰슨이 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일본 관측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일본 위성도 응답이 없습니다. 노후 경고등이 켜졌고 자동 보호 모드로 들어갔어요. 최소 12분 이상 관측 불능 상태입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위성과 일본 위성이 동시에 멈췄어요. 두 눈이 동시에 멀어버린 것이었죠. 중국 함대 40척이 북상하는 이 긴박한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마치 눈을 가린 채 권투를 하는 것과 같았어요. 관측 공백 시간은? 미국 위성은 27분, 일본 위성은 최소 12분으로 예상됩니다. 27분이요.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현대전에서 27분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미사일이 발사되고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었죠.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 함대가 어디로 이동할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했죠. 그때 한 젊은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위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 아리랑 7호 말입니다. 며칠 전에 발사됐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 위성은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요. 한국 위성은 배제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한국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이야. 이번 상황은 미일만으로 충분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 위성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이 위성을 발사하고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사작전에 활용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한국 위성은 상업용 수준이야. 지금 같은 군사적 상황에서 의존할 만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우리가 필요한 건 정밀한 군사 정찰 영상이지 관광 사진이 아니야. 참모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항공정찰기를 띄우거나 해상 레이더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는 방법을 검토했죠. 뭐든 해야 했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채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발사된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은 한국의 아리랑 7호는 다른 궤도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태양 플레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죠. 미국과 일본 위성들이 무력화된 바로 그 시간에 아리랑 7호는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최신 광학 장비가 장착된 0.3m 해상도의 카메라가 동중국해를 선명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중국 함대 40척의 모습이 마치 손바닥 위의 장난감처럼 또렷하게 찍히고 있었죠. 아무도 그 사실을 아직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스크린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27분에 암흑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27분이 동아시아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7분이라는 숫자가 스크린 한가운데서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처럼요. 저는 그 숫자를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 단위로 줄어드는 그 숫자가 우리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것 같았죠. 상황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은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검은 화면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위성 시스템을 재부팅하려 했고 누군가는 백업 채널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태양 플레어 앞에서 우리의 기술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쿄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어요. 일본 방위성이었습니다. 미 측에 긴급 보고서를 전송합니다. 현재 상황을 공식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스크린 한쪽에 문서가 떴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관측 불능 27분 긴급 상황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현재 자국 위성이 완전히 무력화됐음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측에 즉각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도 눈이 멀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줄 것이 없었어요. 일본 측 피해 상황은? 제가 물었습니다. 정찰 위성 3기가 모두 보호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자체 복구까지 최소 12분에서 15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사이에 중국 함대가 어디로 이동할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죠. 미국과 일본 양국의 눈이 동시에 감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중국이 노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레이더 담당 분석관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중국 함대 움직임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무슨 변화? 40척이 한 덩어리로 이동하던 것이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현재 5개 분단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교란 작전이었어요. 중국은 우리의 위성이 먹통이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대를 분산시켜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죠. 레이더만으로는 5개로 흩어진 함대를 동시에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각 분단의 이동 방향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중첩되면서 개별 함선 식별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최소한 위성 영상 없이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우리가 눈을 감은 사이에 마치 연막 속에서 춤을 추듯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단이라도 일본 방공식별 구역을 넘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워싱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사령부였어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침을 요청합니다. 함대 기동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중국 측 위치 정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어요. 미 해군도 발이 묶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적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대를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죠. 잘못하면 중국 함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었어요. 태평양 측면에서 대기하라고 전해. 추가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현 위치를 유지하라고. 알겠습니다. 대기 명령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치욕스러웠습니다. 태양 플레어라는 자연현상 앞에서 우리의 첨단 기술이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몰랐죠. 바로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브루스 호킨스였어요. 미일 합동참모본부 일본 파견단장이었죠. 그는 60대 중반의 베테랑 군인이었고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누구보다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로렌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최악입니다. 미일 양국 위성이 모두 먹통이고 중국 함대는 5개로 분산됐어요. 레이더만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호킨스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위성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리랑 7호 말입니까? 참모 한 명이 언급하긴 했는데 제가 배제했습니다. 잘했어. 호킨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위성은 이번 작전에서 배제해야 해. 한국산 위성은 오차가 크다는 보고가 있어.
군사작전에 활용하기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킨스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일본 체면 문제가 있어. 지금 일본 위성이 먹통인 상황에서 한국 위성을 끌어들이면 일본 측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킨스의 논리는 일리가 있었어요.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핵심 축이었죠.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한국 위성 하나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건 더 큰 손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황실 스피커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제실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관측센터입니다. 한국이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호킨스도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현재 아리랑 7호가 동중국해 상공을 통과 중입니다.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즉시 링크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박지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위성관측센터의 광학분석 책임연구원이라고 했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만 현재 미일 시스템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지원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지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실례지만 현재 미국과 일본 위성이 모두 관측 불능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 영향으로요. 그건 중국 함대가 5개 분단으로 분산 기동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관측 공백이 길어질수록 오판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호킨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위성의 정확도는 검증되지 않았소. 군사작전에 활용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 박지안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어요. 아리랑 7호는 0.3m 해상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선의 갑판 위 장비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이에요. 발사 전 국제 검증을 통과했고 현재 정상 작동 중입니다. 그래도 한국산 위성은 위성의 국적이 중요합니까? 박지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필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중국 함대가 어디로 향하는지 일본이 오판에서 전투기가 먼저 사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분석관들이 스피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지안의 말은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한국 위성을 신뢰해도 되는 걸까요? 정말로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호킨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한국 영상은 받지 않는다. 이건 미일 간의 문제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감사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미일 채널로 해결하겠습니다. 통신을 끊으려는 순간 박지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로렌스 분석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함대 제3분단이 오키나와 서쪽 120해리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18노트이고 선두 함선은 52D형 구축함이에요. 한 번은 156입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그녀가 말한 정보는 우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로는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었지 함선 종류나 한 번까지는 식별이 불가능했거든요. 그 정보를 어떻게? 아리랑 7호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링크는 열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접속하세요. 통신이 끊겼어요.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27분이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아니, 이제 23분으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호킨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허세일 거야. 한국 위성이 그 정도 성능일 리가 없어.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지안이 말한 한 번 156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니터 한쪽에서 타이머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22분, 21분, 20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눈이 멀어 있었죠. 저는 검은 스크린을 노려보았어요. 그리고 박지안이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위성의 국적이 중요합니까? 지금 필요한 건 정확도입니다. 그 질문에 저는 아직 대답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링크를 열었습니다. 타이머가 15분을 가리켰을 때였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호킨스는 반대했지만 저는 그의 만류를 무시했습니다. 눈먼 채로 전쟁을 맞이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 위성망 접속합니다. 제가 선언하자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갑자기 영상이 떴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중국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요. 바다 위에 점점이 흩어진 함선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신의 시점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죠. 아리랑 7호의 눈을 통해 우리는 드디어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확대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박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물론입니다. 어느 구역을 원하십니까? 제3분단이요. 아까 말씀하신 52D형 구축함이 있는 곳. 알겠습니다. 확대합니다. 화면이 빠르게 줌인됐어요. 바다가 가까워지고 함선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함선의 갑판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세부 구조까지 또렷하게요. 레이더돔의 형태가 식별됐고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가 확인됐어요. 수직 발사관의 덮개까지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선체 측면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색으로 선명하게 적힌 한 번이었습니다. 아까 박지안이 말했던 바로 그 숫자였죠.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한 번까지 읽을 수 있다니요. 미국의 최신 정찰 위성도 이 정도 해상도를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0.3m입니다. 박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가능해요. 갑판 위에 있는 장비는 물론이고 안테나 형태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어요. 지연 시간은 1.2초 이내입니다. 상황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분석관들이 모니터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호킨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구축함의 형태를 확인했어요. 박지안의 말대로 52D형이 맞았습니다. 중국 해군의 최신의 방공 구축함이었죠. 함교 구조물의 형태, 레이더 배치, 무장 체계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했어요. 다른 분단도 볼 수 있습니까? 네, 전환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제1분단, 제2분단, 제4분단, 제5분단이 차례로 스크린에 떴습니다. 각 분단의 함선 구성과 진영이 한눈에 들어왔죠. 구축함과 호위함의 배치, 상륙함의 위치, 보급선의 거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금광이었어요. 우리가 27분 동안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각 분단의 현재 좌표와 이동 속도를 전송합니다. 박지안이 소개했어요. 항공우주연구원 비행력 학실장 오상훈 박사입니다. 궤도 계산과 좌표 보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상훈이라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화면 한쪽에 숫자들이 빠르게 나열됐어요. 각 분단의 위도, 경도, 이동 방향, 속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소수점 6자리까지 표시된 좌표는 군사작전급 정밀도였죠. 14초 간격으로 궤도를 재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위치와 자세를 보정해서 오차를 최소화하고 있어요.
현재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m 이내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우리 시스템에 입력해 보았어요. 미국 해군이 보유한 예측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레이더로 잡은 대략적인 위치 데이터와 한국 위성 좌표를 대조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R이랑 7호의 분석값이 미국 모델보다 2.6% 더 정확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중얼거렸어요. 옆에 있던 톰슨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어요. 한국 위성 데이터가 우리 예측보다 정확합니다.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위성은 상업용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군사작전에는 부적합하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눈앞의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민간 수준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1급 정찰 데이터다. 어떻게 이런 성능이 가능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물어볼 때가 아니었어요. 당장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죠. 그때 오상훈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함대 움직임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5개로 흩어졌던 분단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화면이 전환됐어요. 실시간 영상에서 함선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제1분단과 제3분단이 합류 중입니다. 방향은 일본 방공식별구역 외곽이에요. 나머지 분단들도 같은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 집결이었어요. 교란 작전을 마치고 다시 뭉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공격 준비인지 철수 준비인지 판단하기엔 정보가 부족했어요. 호킨스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서 아까의 거만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위성 성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R이랑 7호가 보내오는 영상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중국 함대 40척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었죠. 0.3m의 눈이 동중국해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떠진 것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군사 정찰급인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황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박지안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중국 함대가 재집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움직임을 주시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된 걸까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지안 연구원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R이랑 7호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된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렌스 분석관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자료를 하나 보내드려도 될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보내주세요. 잠시 후 화면 한쪽에 새로운 창이 떴어요. 그래프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세로축에는 퍼센트가, 가로축에는 연도가 표시되어 있었죠. 1999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였어요. 이건 R이랑 위성 시리즈의 국산화율 변화 그래프입니다. 박지안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1999년 R이랑 1호를 발사했을 때 국산화율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죠. 광학 렌즈, 검출기, 영상 처리 장치,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요. 그래프의 시작점은 정말 낮았어요.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R이랑 2호에서는 30%, 3호에서는 50%, 5호에서는 70%까지 국산화율을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R이랑 7호는 90% 이상입니다. 그래프의 선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급격하게 뛰어오른 구간은 없었습니다.
대신 25년 동안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조금씩 올라갔죠. 저는 그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오상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린 한 번에 뛴 게 아닙니다. 25년 동안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약이 아니라 끈질긴 축적이었죠. 저는 미국이 한국 위성을 과소평가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현재만 봤지 그들이 걸어온 길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광학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박지안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제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요. 아리랑 7호의 광학계는 완전 국산입니다. 주반 사경 직경은 1.2m이고 비구면 정밀도는 나노미터 단위로 가공됐어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수준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광학 렌즈의 단면도와 함께 기술 사양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검출기도 국산화했습니다. 적외선 검출기와 가시광선 검출기를 모두 국내에서 개발했어요.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0년 넘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미국의 최신 정찰 위성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상 처리 알고리즘입니다. 박지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7차 고정밀 보정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대기 왜곡, 위성 진동, 지구 곡률까지 모두 보정해서 최종 영상을 생성해요. 이 알고리즘 덕분에 0.3m 해상도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성 영상의 품질은 하드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히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 핵심이었죠. 한국이 이 부분까지 자체 개발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였어요. 오상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궤도 재보정 시스템도 보여드릴까요? 이게 우리 위성의 진짜 강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아리랑 7호의 궤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위성의 위치, 자세, 속도가 숫자로 나타났죠. 지금부터 자동 보정이 실행됩니다. 주목해 주세요. 저는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의 자세가 미세하게 틀어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죠. 그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어요. 1.8초입니다. 오상훈이 말했어요. 외부 교란이 발생하면 1.8초 만에 자동으로 보정이 완료됩니다. 미국 위성은 보통 3초에서 5초가 걸리죠. 이 차이가 영상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1.8초라니요. 그건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위성이 흔들려도 영상이 흐려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몰랐지?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동맹국이면서도 그들의 성장을 눈여겨보지 않았죠. 그 결과가 오늘 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실에 새로운 통신이 들어왔어요. 일본 측이었습니다. 미 측에 긴급 요청 문서를 전송합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일본 통합지휘본부 명의로 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고 눈이 커졌어요. 한국 위성 영상 공유 요청. 일본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이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었죠. 일본 위성은 아직도 보호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한국 위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킨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정보를 요청한다고요? 동맹 질서가 무너집니다. 미일 동맹의 위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호킨스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논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양대 축이었죠.
한국은 그 구조에서 하위 파트너로 여겨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위계가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킨스 단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 함대가 재집결하고 있습니다. 일본 위성은 먹통이고 우리 위성도 아직 복구되지 않았어요. 한국 위성만이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호킨스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한국 영상을 일본에 공유하는 순간 기존의 동맹 구조가 무너집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빚을 지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미일 동맹에 치명적입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킨스의 주장과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모두가 갈등하고 있었죠. 스피커에서 박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이 요청한다면 즉시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요. 결정은 미 측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호킨스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안보라는 것을요. 스크린에서는 중국 함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25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20%에서 시작해 90%까지 올라온 그 선을요. 한 번에 뛴 게 아니라 25년 동안 멈추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과소평가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들의 끈기와 의지까지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결국 일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호킨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아리랑 7호의 영상이 일본 통합지휘본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중국 함대에서 이상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오상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어요. 재집결 중이던 중국 함대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1분단 기함에서 함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함선들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화면이 확대됐어요. 구축함의 갑판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함포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어요. 여러 척의 함선에서 동시에 함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현재 확인된 것만 7문입니다.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 중이에요. 상황실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함포가 움직인다는 것은 사격 준비를 의미할 수 있었어요. 7문의 함포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한다면 그건 명백한 위협 신호였죠. 방향은?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 방향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함포를 겨누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측에서 통신이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공격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합참은 즉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대응이라니요? 선제 타격입니다. 중국이 먼저 쏘기 전에 우리가 쏘는 겁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선제 타격이라니요. 그건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었죠. 동아시아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었어요. 잠깐만요. 박지안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포 진각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영상을 최대로 확대할게요. 화면이 다시 줌인됐어요. 함포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포신의 각도가 눈에 들어왔죠. 박지안이 측정 도구를 화면에 띄웠어요. 포신과 수평선 사이의 각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포 진각 21도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뭔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21도라고요? 저는 급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함포 운용 매뉴얼이 떠올랐어요. 미국 정보부가 수집한 자료였죠. 잠깐 21도면. 저는 중얼거렸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자료를 찾았어요.
중국 해군 교범에 따르면 함포 진각 21도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공격 태세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1도는 중국 해군의 훈련용 표준 각도입니다. 실제 사격 준비 태세라면 진각이 35도에서 45도 사이여야 해요. 21도는 위협 시위용 포즈입니다. 쏠 의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호킨스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중국 해군 교범에 명시되어 있어요. 21도 진각은 훈련 및 시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만약 실제로 쏘려 했다면 포신을 더 높이 올렸을 겁니다. 저는 해당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중국 해군 교범의 해당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었죠. 21도는 시위용, 35도 이상이 실전용이라고요. 일본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선제 타격을 중단시켜야 해요. 중국은 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먼저 쏘면 그게 진짜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박지안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일본 통합지휘본부에 분석 자료를 전송합니다. 포 진각 21도 이미지와 중국 교범 자료를 함께 보내겠습니다. 긴장된 몇 분이 흘렀어요.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만약 그들이 우리 분석을 믿지 않는다면 끝이었어요. 마침내 일본 측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한국 측 분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포 진각 21도가 훈련용 표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합참은 대응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제 타격 계획을 취소합니다. 상황실에서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방금 전쟁이 막힌 것이었어요. 한 장의 사진 덕분에요. 저는 스크린에 떠 있는 이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0.3m 해상도로 촬영된 중국 구축함의 함포. 그리고 그 옆에 표시된 숫자 21도. 이 한 장의 사진이 전쟁을 멈춘 것이었어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전쟁을 멈췄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만약 한국 위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중국 함포의 정확한 각도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일본은 함포가 자신들을 향해 회전하는 것만 보고 선제 타격을 감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반격했겠죠. 동아시아 전체가 전쟁에 휩싸였을 겁니다. 저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처음에 한국 위성을 거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호킨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한국 영상 때문에 일본 기동이 멈췄습니다. 그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일본이 한국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동맹의 위계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저는 호킨스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미일 동맹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호킨스 단장님, 지금 전쟁이 막힌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위계가 중요합니까? 수백만 명의 목숨이 걸린 상황이었어요. 한국 위성이 없었다면 지금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호킨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죠. 스피커에서 박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중국 함대가 포 진각을 원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위협 시위가 끝난 것으로 보여요. 화면에서 함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분석이 없었다면 일본은 포를 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 잘못이 될 뻔했습니다. 처음에 한국 위성을 거부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에 떠 있는 21도라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숫자 하나가 역사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상황실은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중국 함대가 아직 바다 위에 있었으니까요. 포 진각을 원위치시켰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었죠. 우리는 계속 감시해야 했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합동참모본부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긴급 지시를 전달합니다. 저는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 위성 영상을 공식 정보 채널로 채택합니다. 이후 모든 작전에서 R이랑 7호 데이터를 활용하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공식 채택이라니요. 그건 한국 위성을 미군 작전의 핵심 정보원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 위성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였죠. 추가로 한국에서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실시간 영상 공유 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입니다. 3국 간 정보 공유망을 가동하십시오.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한국, 미국, 일본을 잇는 실시간 공유 체계라니요.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공유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어요. 한국은 항상 뒷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체계의 시작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호킨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가 그토록 반대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워싱턴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박지한 연구원님, 워싱턴에서 공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R이랑 7호 영상을 미국과 일본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잠시 후 박지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10분 내로 3국 공유 채널을 열겠습니다. 기술팀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에 새로운 창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데이터가 흐르는 경로가 시각화됐죠. 마치 혈관처럼 세 나라를 연결하는 선이 스크린에 그려졌어요. 공유 체계 가동 완료입니다. 오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R이랑 7호가 촬영하는 모든 영상이 실시간으로 미국과 일본에 전송됩니다. 지연 시간은 1.5초 이내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어요. 세 개의 국기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그 사이를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때 박지한이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R이랑 7호를 야간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새로운 영상이 떴어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에 선명한 광학 영상 대신 열 영상이 나타났죠. 함선들이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엔진에서 나오는 열 때문이었습니다. 열 영상과 광학 영상을 융합하는 모드입니다. 야간에도 함선의 형태와 열 신호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요. 24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낮에만 작동하는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도 중국 함대를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었죠. R이랑 7호는 잠들지 않는 눈이었어요. 중국 함대 움직임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상훈이 보고했어요. 화면에 함대의 궤적이 그래프로 표시됐습니다. 붉은 선이 함선들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었죠. 제1분단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키나와 남서단에서 남쪽으로 선회하고 있어요. 저는 그 궤적을 주시했어요. 분명히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에서 멀어지는 방향이었죠. 다른 분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함대가 남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어요. 중국 함대가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끝나가고 있었죠. 왜 갑자기 철수하는 걸까요? 톰슨이 물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감시망이 복구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온 건 미일 위성이 먹통인 틈을 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못 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 위성이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걸 알아챈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철수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습에 이점이 없으니까요. 박지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중국 함대의 레이더가 우리 위성을 탐지했을 겁니다.
아리랑 7호가 자신들 위를 지나가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판단한 거죠. 이제 숨을 곳이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위성이 중국의 계획을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감시망의 빈틈을 노렸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화면에 표시된 궤적 그래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40척의 함선들이 하나둘 남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마치 퇴각하는 군대처럼요. 붉은 선들이 일제히 중국 본토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일본 측에서 통신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고위급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상입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방위상이 직접 연락을 해오다니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분석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일본이 한국에게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방위상이 직접이요. 오늘 한국 위성의 분석이 없었다면 우리는 심각한 오판을 저질렀을 겁니다. 포 진각 21도라는 정보가 없었다면 선제 타격을 감행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쯤 전쟁이 시작됐겠죠. 방위상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한국의 도움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피커에서 박지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같은 지역의 안보를 위해 협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존심 강한 일본이 한국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호킨스는 구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좌절, 그리고 어쩌면 체념까지도요.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동맹의 위계가 오늘 하루 만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잠시 후 호킨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상황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 그게 전부였어요. 호킨스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패배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어떤 편견도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어요. 중국 함대의 궤적이 계속 남쪽으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끝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보조가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동등한 핵심 축이에요. 오늘 그게 증명됐습니다. 저는 삼국 공유 체계가 표시된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 미국, 일본을 잇는 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배제한 안보 전략은 이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스크린에서는 아리랑 7호가 보내오는 열 영상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밤바다 위를 항해하는 중국 함대가 붉은 점들로 표시되어 있었죠. 한국의 눈이 동아시아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25년간 묵묵히 쌓아온 기술력이 오늘 빛을 발한 것이라는 걸요. 한 번에 뛴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끈기가 오늘 전쟁을 막은 것이었어요. 중국 함대가 완전히 철수한 것은 그로부터 18시간 후였습니다. 40척의 함선이 모두 중국 본토의 항구로 돌아갔어요. 동중국해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기록해야 했죠. 워싱턴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였어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위기가 시작됐는지, 왜 미일 위성이 먹통이 됐는지, 한국 위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썼습니다. 초안을 쓰고 수정하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모든 것을 담으려 했죠. 그리고 솔직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위성을 거부했던 것까지도요. 142쪽이 됐어요.
보고서 제목은 동중국해 위기 분석 및 대응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하나였죠. 한국 위성의 역할이요. 저는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23쪽에는 이렇게 썼어요. 미 위성이 관측 불능 상태에 빠진 27분 동안 한국 아리랑 7호만이 유일하게 작동했다. 이 위성이 없었다면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67쪽에는 기술적 분석을 담았습니다. 아리랑 7호의 0.3m 해상도는 군사 정찰급 수준이다. 함선의 선체 번호, 레이더돔 형태, 무장 배치까지 식별 가능했다. 이는 미국의 최신 정찰 위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성능이다. 98쪽에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했어요. 중국 함대의 포 진각이 21도임을 확인한 것은 한국 위성 영상 덕분이었다. 이 정보가 없었다면 일본은 선제 타격을 감행했을 것이며 그 결과는 전면전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한 장의 사진이 전쟁을 막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 142쪽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결론, 한국 정찰 없이는 동아시아 안정은 불가능하다. 보고서를 완성한 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이 문장 하나가 앞으로 많은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수정될 거예요. 한국의 위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변했죠. 처음에 저는 한국 위성을 무시했습니다. 상업용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군사작전에는 부적합하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 편견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워싱턴에 제출했어요. 며칠 후 답변이 왔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온 공식 문서였죠. 보고서 승인함. 권고사항을 전략에 반영할 것. 그리고 첨부된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위성 및 정찰 역량을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의 구조적 요소로 편입한다. 구조적 요소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지금까지 한국은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지안이었습니다. 로렌스 분석관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보고서를 보셨다고요?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동맹국 간 정보 공유 차원에서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쓴 보고서를 한국 측이 읽었다니요. 제가 처음에 한국 위성을 거부했다는 내용까지도 봤겠죠.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처음에 거부하셨던 것 이해합니다.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분석관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해 주었죠. 그게 더 부끄러웠어요. 사실 연락드린 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박지안이 말을 이었어요. 후속 협력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기술 협력을 강화하면 어떨까요?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학기술과 AI 분석 분야에서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과 미국의 분석 역량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거예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증명됐잖아요. 그걸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좋은 제안입니다. 워싱턴에 전달하겠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3국 공동 관찰체계 구축이었죠. 앞으로 세 나라가 위성 정보를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이번처럼 한 나라의 위성이 먹통이 되더라도 다른 나라의 위성으로 보완할 수 있게요. 일본이 특히 적극적이었어요. 이번에 자국 위성이 무력화된 경험이 뼈아팠던 거죠. 그들은 한국 위성 정보 상시 공유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발표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번 합의는 영내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다. 3국은 대등한 파트너로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추구한다. 대등한 파트너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미일 동맹의 부속품처럼 취급받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루스 호킨스였어요. 로렌스, 잠깐 얘기할 수 있나? 저는 의아했어요. 그날 이후로 호킨스와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는 상황실에서 조용히 떠난 뒤 모습을 감추다시피 했죠. 물론입니다. 우리는 사령부 군의 카페에서 만났어요. 호킨스는 커피를 한 잔 시키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보고서 읽었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142쪽 전부 다요. 저는 긴장했어요. 보고서에는 호킨스가 한국 위성을 끝까지 반대했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가 화를 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위성을 배제하려 한 건 실수였네. 만약 자네가 내 말을 끝까지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호킨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은 우리를 구했어.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호킨스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는 평생을 미일 동맹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고 인정한 것이었어요. 고맙네, 로렌스. 호킨스가 말했어요. 자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한 거예요. 박지한 연구원과 오상훈 박사 그리고 25년 동안 기술을 쌓아온 모든 사람들이요. 호킨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맹이란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네. 위계가 아니라 신뢰라는 걸. 그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떠났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연이 아니었어요. 중심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 이 바다 위에서 40척의 중국 함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 위기가 이제는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지한 연구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만 들었죠.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렌스 분석관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한 달 전 우리를 구했습니다. 위성의 국적이 중요하냐고 물었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죠. 우리는 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푸른 산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생각보다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아리랑 7호 초기 운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박지한이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해요. 재난 감시, 해양 관측, 환경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겁니다. 군사 분야는요? 물론이죠. 한미일 공동 관찰 체계의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리랑 7호는 이제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축이 된 것이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오상훈 박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역시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화면과 스피커를 통해서만 알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렌스 분석관님. 관제실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커다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거기에 지구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지구를 돌고 있는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게 아리랑 7호입니다. 오상훈이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아시아 상공을 지나고 있어요. 90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돕니다.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리랑 7호의 궤도가 동아시아 전체를 감싸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까지 그 작은 위성 하나가 이 넓은 지역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한 달 전에 이 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지안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삼국 공동위성 센서망이 구축됐으니까요. 그녀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세 개의 궤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위성들이 서로 다른 경로로 지구를 돌고 있었죠. 통합 데이터 센터도 설립됐습니다. 세 나라의 위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위성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나라의 위성이 보완합니다. 다시는 27분 같은 암흑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안도했어요. 그날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눈이 멀어버린 채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 27분이요. 이제 그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중국도 변화가 있습니다. 오상훈이 말했어요. 감시망이 복구됐다는 걸 확인한 뒤로 활동 반경을 조정했어요.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시의 힘이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아리랑 7호는 동아시아의 파수꾼이 된 것이었어요. 다음 프로젝트 얘기를 해도 될까요? 박지안이 물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리랑 8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0cm급 초고 해상도예요. 지금 7호가 30cm니까 3배 이상 정밀해지는 거죠. 10cm라면 갑판 위의 사람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장비의 종류는 물론이고 작동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 정도면 미국의 최고급 정찰 위성과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제 협력 제안도 수락했습니다.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광학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렌즈 기술과 미국의 센서 기술을 결합하면 지금까지 없던 성능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기술 협력을 한다니요.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로렌스 분석관님, 직원들 앞에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박지안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관제실에 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25년 동안 기술을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뛴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걸어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한 달 전 저는 여러분의 위성을 무시했습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어요. 상업용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군사작전에는 부적합하다고 확신했죠. 그건 제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매우 위험했어요. 저는 박지안을 바라보았어요. 박지안 연구원님이 물었습니다. 위성의 국적이 중요하냐고요? 그 질문이 저를 바꿨습니다. 중요한 건 국적이 아니라 정확도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스크린에 떠 있는 아리랑 7호의 궤도를 가리켰어요. 이 위성이 전쟁을 막았습니다. 포 진각 21도라는 정보가 없었다면 일본은 선제 타격을 감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가 불바다가 됐겠죠. 여러분이 그걸 막은 겁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미국을 대표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늘의 시작을 봤습니다. 한 나라가 독점하는 하늘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하늘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관제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박지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과분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25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걸 목격한 것뿐이에요. 박지안은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아리랑 8호가 완성되면 더 놀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하늘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를 내려다보며 묵묵히 감시하고 있겠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